어제 있었던 6.1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60.2%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방선거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선거였고요. 선거 기간 동안의 화제 그리고 논란이 된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진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6.13 지방선거에서 화제와 논란이 된 말들과 더불어서 최종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또 밤늦게 고생해 주셨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우리가 네. 헤어졌었죠. 오늘은 주안상이 없네요. 오늘은 좀 품격 있는 시간. 네. 어제는 좀 예능이었지만 오늘은 정통시사 네.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 참 어제 환호와 탄식이 막 엇갈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의 참패, 또 여당의 전국 정당화,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 비유를 하면,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쾌청, 네. 자유한국당은 그 천둥번개. 천둥번개요? 예. 예, 태풍 정도가 아니고요. 천둥번개 예. 다 포함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장마. 장마요? 예,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후유증이. 어제 이종훈 평론가께서 하셨던 말이 계속 요즘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어제? 예,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좀 심한 말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좀 더욱더 좀 잘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민주평화당은 안개비. 안개비.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지금 이제 맑음. 정의당 맑음. 예, 정의당이 좀 싹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번 지방선거 계기로 해서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방선거 방송 어제 저희 지선포차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대표의 사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예. 예견을 했었죠. 그런데 당연히 홍준표 대표 사퇴했고, 유승민 대표도 결국은 공동대표 사퇴했고, 어제의 기자들 앞에서 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네. 말도 뉘앙스는 완전히 사퇴죠, 사퇴. 근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정계 은퇴까지 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 정계 은퇴했다가도 사실 복귀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되는데 충분한 어떤 충전의 시간 이런 예. 거 갖고 하면 좋겠는데 그때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선 패배 직후에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100일 만에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자, 이번엔 며칠 갈지. 아니, 그거는 상대적으로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 지자마자 예.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선거에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간 사람이 지고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좀 민심도 그럼요. 듣고 네.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냥 당대표에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굉장히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도와준 거고.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차라리 재충전 시간 갖겠다 하고. 예. 지금까지 좀 느긋하게 좀 쉬었더라면. 그렇죠. 아니면 지금 좀 구원투수가 확실히 되는 거죠. 한참 쉬다가 예. 서울시장 제발 좀 나가주세요. 예. 라고 분위기가 이렇게 막 조성되면서 마지못해 나오는 식으로 나왔더라면. 그럼 3등은 안 했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정치적 판단이 좀 이제 부족한 부분. 너무 조급했다. 예. 이런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이번에도 충전의 시간을 이제 과연 며칠이나 가질지, 100일을 넘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도 완전히 정계 은퇴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대표 사퇴 정도로만 끝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 사퇴도 좀 진작에 했더라면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막판에 그러니까 홍준표 패싱 막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유세 중단 잠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은 사퇴 카드를 확 던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수 진영들이 이거 뭐지? 이러면서 확 결집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됐을 텐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어제 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어제 이제 딱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출구조사 나왔을 때 멋있게 던졌어야 돼요. 아니 출구조사 그때 그 시점은 좀 이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출구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식의 표현 한 던져놓고 그것도 영어로 영어로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기자들밖에 없고 당사에는 사실은 좀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 판정이 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패배가 확실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시점에 예. 저녁 때 뭐 한 10시나 11시 그때쯤에 사퇴를 딱 선언하고 사라졌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퇴장하시는 것도 그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퇴장을 못 하시네요. 퇴장할 때도 말이 화제가 됐어요. 나라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결국 그 말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예.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의문이 그거예요. 예. 누가 넘겼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넘긴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본인이 넘겼다는 시각도 희한한데 본인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분한테 도저히 나라를 못 맡기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예. 때문에 이제 넘어간 건데.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넘기건 말건 국민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렇죠. 예, 국민이 주인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넘긴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국민한테 해고당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 얘기 잠깐 해보면 박원순 시장이 드디어 3선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시박 뭐 이런 말, 투시박 이런 말이 나왔다는데 이거 좀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시장은 박원순. 예. 그다음에 하지만 예. 투표해야 시장은 박원순. 아, 그 얘기인데 솔직히 서울 그 시민들 가운데 이 표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피 기동을 통해서 예. 승리를 쟁취한 그런 경우잖아요. 회피 기동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으로부터 전투기가 공격받을 때 예. 싹 회피 기동, 미사일 쏘면 샥 피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회피 기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피해가는 전략. 예. 그러니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피해가는 전략을 사실은 예. 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워낙 이제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악재가 없었던 게 아닌데 예. 이번에 전혀 얘기가 안 나왔어요. 기억하실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상대 후보들이 뭐 네. 미세먼지 물청소로 잡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정책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상대들이 부족해서 네. 오히려 박원순 시장한테 그냥 안정적으로 맡긴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설령 예.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이 약체 후보더라도 예.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사자는 뭐 새끼 사슴 잡을 때도 전력 투구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3기엔 난 이렇게 좀 잘해보겠다. 예. 아니 뭐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좀 확 좀 보여줬더라면 예. 서울 시민들이 더욱더 환호를 했을 텐데 예. 좀 그런 면은 조금 좀 그 아쉬움으로 좀 남아요. 예. 사실은. 네. 그렇지만 그 선거 승리한 이후에 네. 당선 소감하실 때는 아주 또 멋진 말을 남겼죠. 시민이 주인이다. 네. 그 말을 그대로 또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또 박수를 보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 안 해볼 수 있는데 최악의 네거티브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었으면.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TV 토론 과정에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때는 그래도 미세먼지 갖고 예. 약간 논란을 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미세먼지 문제 없나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미세먼지 문제는 아예 그건 꺼내보지 논의도 못했어요. 못하고 예. 그냥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적인 문제, 예. 개인사, 가정사 예. 뭐 그것만 난투 벌리다가 그냥 끝난. 예. 그래서 뭐 먼지는 막 자욱한데 먼지가 싹 가라앉고 나니까 지금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저기 잠깐 사진에도 나오고 있지만 네. 김영환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그 토론에서 정말 너무 작심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서 네거티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요, 저분 입장에서는 이번에 작전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 후보가요, 예. 저 국민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예. 그동안 계속 대선에 출마했었어요. 그건 압니다. 2007년에 출마했고, 예. 2012년에 출마했고. 예. 그런데 국민들 중에 기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목표는 서울시장 당선, 그러니까 경기지사 당선이 목표가 아니고 예. 본인의 인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작전 개인적으로 성공한 그래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김영환 네.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악명이라도 얻는 게 좋다.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악명을 획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좀 개선을 하면 예. 이게 지지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이른바 막말을 좀 일부러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홍준표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죠.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노이즈 마케팅을 막 일으켜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제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거 뭐 속 시원하게 말 잘하네
이런 사람들도 생긴다는 거죠. 아하.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핵심 지지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서서히 이제 개선하면서 이 외연 확장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아주 전형적으로 그 전략을 쓴 건데요. 네. 그런데 저도 경기도민입니다만 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것은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완전히 이전 투구판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뭐 비전이랄지 정책이랄지 예. 뭐 지금 뭐 이분들이 어떤 지금 공약을 내건지조차도 사실 도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확실하게 좀 부각된 하나의 트렌드는 이렇게 악명을 높이게 되면 영원히 악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한다. 네. 악명이 높아지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홍준표 대표도 네. 국민들이 아웃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돼서 앞으로 좀 이런 분들이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김영환, 홍준표 이런 분들 또 남경필 지사 후보 같은 경우도 전 지사죠. 네. 저번 선거 때는 오히려 굉장히 나이스하고 네거티브 안 하고 그래서 좋은 인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네거티브에 올인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쌓아놨던 점수 다 깎아먹은 모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남경필 지사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고 또 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이 됐던 게 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연정 자기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고유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다시 당선시켜 주시면 연정을 더 심화시키겠다. 라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하겠다 그러고 개헌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어찌됐건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지방자치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연정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전을 좀 쫙 제시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홍준표 대표는 또 김영환 후보 이런 분들은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그런 PK 지역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부산에 나름대로 터가 있다 이렇게 평가됐던 분인데 부산에서 기초단체장 하나도 못 건졌어요. 부산, 그러니까요. 경남, 울산 이런 쪽에서 지금 보면 막말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나중에는 사과한다까지 얘기했죠. 네. 그런데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사과.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이게 뭐지?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니 뭐 일단 큰 절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마음을 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뭐 막말파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랬더라면 또 이건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거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선거 막판에 저렇게 약간 읍소 전략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보수가 조금 투표장으로 나왔고 그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받아서 2등을 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 그 여론조사 지상파 3사가 했던 그 여론조사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많은 곳은 한 20%포인트 정도 더 나오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한 계기를 제공한 거예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읍소 전략도 그 부분에서 활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로는 좀 약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 그때 사퇴를 해버렸다라면. 근데 이번 선거판에서 가장 정말 주목이 됐던 말은 역대 최악의 망언이라고 손꼽을 만한 말이었죠. 사자성어가 돼버렸어요, 아예. 2부 망천. 지금은 뭐 탈당을 하셨습니다만 정태욱 의원. 이분이 대변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표도 그러니까 이 막말 때문에 계속 구설에 올라서 이 선거 국면에서 힘들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제발 좀 우리 지역에 지원 주세요, 오지 말아주세요 하고 패싱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변인의 얘기는 사실은 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견이라고 하는 거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본인은 뭐 방송하는 중에 물론 이제 선의로 한 것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의 이야기는 일단은 공식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당 대표의 인식도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뭐 대변인도 인식이 이러네.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체의 구성원의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탄핵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처가 쪽에 많은 어르신들이 다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원래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셨던 분들인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천시장뿐만 아니고 인천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뭐 구청장 또는 이제 그 군수 10곳 가운데 9곳이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기초의원 뭐 이런 경우. 강화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말 적은 표차로 그렇죠. 겨우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강화는 사실은 보수의 그 텃밭 중에 텃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이제 접경 지역이고 또 약간 그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그래서 농업 지역이고 그래서 원래 그 지역에서는 뭐 그냥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당이 깃발만 꽂으면 누구라도 되는 그런 데인데 이번에 거기서도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좀 웅진군도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고 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이 그냥 말실수가 아니라 그 토론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안에 쌓여있던, 왜냐하면 이 정태욱이란 분이 서울시에서 이명박 그 시장 때 밑에 있다가 인천에 가서 또 오랫동안 행정공무원 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상처가 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특정한 어떤 사건에 대한 그 선거에서의 정치 공세.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또 정말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안산시에서 그 추모공원을 납골당이라고 표현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참 이분들이 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왜 탄핵을 당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출발점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직무유기란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캐고 보니까 그 배우의 최순실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탄핵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원초적인 원인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진보만 슬퍼했습니까? 모두가 다 아니잖아요. 슬퍼했죠. 그러니까 보수도 슬퍼하고 다 슬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데 이 자유한국당 쪽 또 이 보수 쪽에는 여전히 그거 그냥 교통사고인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 이런 인식이 이제 깔려 있는데 이번에도 여실히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보수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인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당연히 이쪽에서는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세월호 사건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돈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 때문에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야말로 매질한 그런 그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의 출발점에 세월호 참사가 있다라고 한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그 흐름을 쭉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정의를 내릴 것인가, 내지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뭐 거의 태극기 집회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의 인식, 그런 수준의 주장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된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인식이 또 이번 공세에서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뭐 예를 들어 이전에는 뭐 님비 현상들 뭐 특히나 뭐 혐오 시설이다 이러면서 납골당 뭐 이러면서 그 추모 시설이라든가 봉안 시설들 굉장히 반대하고 그런 게 기정사실화했고 그걸 선거에 악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했던 분들은 이번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걸 보면 책임 있는 공동체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는 분들이 후보에 나와야지 선택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권의식이 강화된 거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권의식이 강화되면 당연히 인권의식도 고조되는 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특히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본인의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뭐 장애인 학교 뭐 이런 설립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생각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뭐 앞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졌다. 오히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을 호남에서 몇 개 따면서 뭐 적은 그런 어떤 자산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좀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생겼는데 네, 아까 표현하셨더니 정의당이 맑음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정의당이 이번에 그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광역 의원들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많이 해서 광역 비례대표 의원들을 10명을 지금 이제 탄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초 같은 경우에 이번에 30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4인 투표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고 또 뭐 정당 비례대표 사실은 더 지분 더 확대하자는 얘기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됐더라면 이번에 지금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9% 정도 그렇죠. 투표를 했거든요. 그대로 따지면 사실은 의원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아, 그럼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못 찾아먹게 된 데는 역시 이제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 구조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인데, 그런데 이건 굉장한 노력의 결과 이제야 이제 조금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집에 온 그 법정 공보물 다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 공략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분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열심히 지역 일꾼 활동들을 이제까지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바탕이 돼서 유권자들의 간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 심각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좀 뜯어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소수 정당 중에서도 녹색당 같은 경우 이번에 약진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선거제도만 뒷받침된다면 정의당, 녹색당, 또 청년, 우리 청년 미래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사실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논의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거칠게 훑어봤습니다. 뭐 이번 그 지방선거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줬던 선거라고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화제의 말들과 함께 6.13 지방선거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